최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는 여전히 부진한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어쨌든 그동안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좀 답답한 증시였는데 네. 좀 변화가 있었던 건 좀 뭘까요, 그러면? 뭐 첫 번째로서는 네. 뭐 원달러 환율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5월 중순, 5월 말을 지나면서 1130원까지 갔던 게 1120원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급적으로도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들,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 네.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하면서 코스피를 아웃퍼폼을 하면서 단순하게 가격 메리트를 넘어서 좀 주도권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수급도 풀리고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주도주들이 움직이는지 여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걸 업데이트해서 보고 있는데 주도주가 얼마만큼 강한지. 그래서 최근 5월 말 들어서면서부터 기존 주도주들이 한 번씩 부뚝부뚝 움직이는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을 다 차치하고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서는 주도주 클리어해졌다. 왜요? 자, 그림을 볼게요. 그냥 뭐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네, 빼고. 여러분들 다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네. 얼마 만에 경제 협력을 한 건가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한다면 안보, 외교 그쵸.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그쵸. 북한과의 관계 이거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그리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강화 미사일 지침 종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던 안보 그리고 외교 쪽도 있었긴 하지만 뭐 경제적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제가 자료를 쓴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쓰지는 못했는데 왜냐면 경제적인 파급력이나 효과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다. 안보 외교 동맹에서 넘어서서 이제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시작점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 시작의 발걸음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라는 분야에서는 단순하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5년, 10년, 20년 뒤에 그런 첨단 기술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미국하고 같이 가자라는 시그널을 같이 가겠다라는 시그널을 명확히 보여줬거든요. 요 공급망 쪽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지금 공급단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근데 이쪽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지금 한번 1차 웨이브, 그러니까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1차 웨이브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웨이브는 유럽, 그 다음 웨이브는 미국에서 나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데 미국의 특징은 수입은 잘 안 하고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걸 가지고 뭐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국가 그 기업들한테 우리 쪽에 투자를 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미국 내 생산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기업들은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및 청정에너지 분야는 뭐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에 있어서도 같이 가자. 그리고 에너지 정책 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는 것은 조금 더 추진력 있게 가져가자라는 거고요. 첨단 기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긴 한데 뭐 AI, 뭐 6G, 데이터,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산업화돼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온다,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분야에서까지도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갔는데 태스크포스까지 구축을 해가지고 이거를 중심적으로 공급망과 첨단 기술 같이 가자. 어떻게 보면은 미래,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지금 필요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5년 뒤, 10년 뒤 미국이 가야 될 미래, 한국이 가야 될 미래까지도 같이 가자라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반도체, 네. 자동차, 2차 전지 같이 기존의 전략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쪽에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준 거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요 백신 쪽은 업황 전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의 호재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미사일 지침 종료, 또 예상치 못했던 원전, 요 두 개가 시장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기계업종하고 유틸리티 업종이 폭등을 한 것은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항공우주 분야가 기계 섹터가 있었고요. 원전은 유틸리티 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좀 더 클리어졌다. 저희 대신증권에서 이런 것들을 노리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큰 흐름 속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까지 붙어주고 있어서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팀장님의 이 큰 그림을 한미 정상회담이 사긴 사살 해줬네요. 그래, 맞아. 아닙니다. 이경민 팀장, 그래, 네 말이 맞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진짜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떨어지고 내일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쵸. 이번 상승 사이클에 있어서 글로벌 산업, 글로벌 경제, 네.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것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하루 1일 이야기보다는 시간의 여유를 갖고 네.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를 보신다면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종목들, 산업들이 이쪽이다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했으면 또 우리 또 아시아 증시 얘기 네. 좀 한번 또 들어봐야죠. 아시아 증시 좀 어떤가요? 조금 엇갈리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여기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국은 최근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던 대만 증시는 뭐 한때는 뭐 하루에 뭐 7, 8%도 급락을 하다가 좀 요즘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시장 흐름, 레벨에 따라서 엇갈린 등락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키 맞추기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쫙 올랐던 한국이 2월부터 1월 중순부터 계속 지지부진했고 상대적으로 팍 튀어올랐던 대만이 제재 뒤로 왔고 상대적으로 계속 부진한 듯했던 중국이 이런 정도로 왔고 그래서 한국, 중국, 대만 이 아시아 증시들이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가 되고 있어서 향후 글로벌 경기, 제조업 경기, 그리고 환율 흐름,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흐름이라든지 아시아 통화의 흐름들, 이런 것들에 맞춰서 저는 한국, 대만, 중국이 좀 같이 좋게, 좋은 방향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TSMC, 대만 대폭락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TSMC 매출 전망, 매출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반도체 공급 이슈, 뭐 반도체 실적 전망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불안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5월에는 풀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신다면,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 회복 속도, 모멘텀, 탄력, 이런 것들이 좀 슬로해지는 가운데, 그동안 압박이 되었던 긴축에 대한 부담들을 좀 덜어냈다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향후 경기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아시아 증시가 그동안 각자 놀고 최근에서 좀 각자 노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으쌰으쌰해서 스크롤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지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게더 아시아. 투게더 얘기 나서 그런데 한국의 증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 건 미국이란 건 다들 아는데 그쵸. 우리가 꼭 이제 해외 뭐 모든 국가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다볼 수는 전 없죠. 세계 한 200개 국가가 있다면 정말 이 몇 개 국가는 꼭 봐야 된다가 어디쯤 있을까요? 뭐 일단 미국이고요. 네. 뻔합니다. 미국, 중국, 중국, 대만. 대만, 일본 안 봐도 되나요? 일본은 별로.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일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도 있고 일본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일본은 전적으로 환율에만 움직입니다. 환율에 자체 성장 동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림픽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개별적인 이슈들이 좀 많아요. 코로나19도 지금 몇천 명씩 나오는데 좀 줄어들었다고 할 때 보면은 검사 수를 줄여가지고 확진자 수를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일본은 자체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여서 코스피에 영향을 준다 그러기보다는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환율 분위기는 중국, 그리고 반도체 IT 쪽의 분위기는 대만,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은 미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나라는 저도 매일매일 보고 있거든요. 특히 대만은 조금, 그러니까 1순위는 미국, 2순위는 중국, 3순위가 대만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대만은 TSMC가 시가총액 전체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도 TSMC와 몇 가지 IT 쪽들이거든요. 그런데, 좀 3순위로 놓은 것은 최근 대만 가권 지수가 하루에 7%, 8% 떨어진 때가 있었거든요. 지수 자체가. 그때도 한국 증시가 좀 흐름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충격 강도는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 7%, 8% 떨어지고 미국이 7%, 8% 떨어졌으면 우리나라는 1% 떨어졌을까요? 그때도 4, 5% 떨어졌겠죠. 그 정도의 파급력, 강도, 영향력 차이는 조금 있다. 다만 대만은 반도체나 IT를 볼 때 조금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주식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대만 하면 뭐 맛집, 카페, 그렇죠. 카페. 거기 음료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있죠. 뭐 여러 가지 뭐 들어오긴 했고 한때 유행하기도 했고 그렇긴 한데 대만은 반도체, IT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일본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사실 일본이 작년에 원래 그 전까지 굉장히 안 좋아서 그 올림픽을 기점으로 다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사실 정말 그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정말 일본은 운마저 없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거기다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미국이 여행 금지 지역으로 묶어버렸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한다고 하더라도 무관중 경기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일본은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강대국은 없나 봐요. 그렇죠. 일본 진짜 옛날에 제가 듣기로 전 세계 시가총액의 수십 %를 차지했다 들었는데 그냥 심플하게 90년대 나왔던 영화들을 보시면 일본색 짙은 영화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많았죠. 그리고 미래 산업을 그린 영화들의 대부분의 흐름은 일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몰리션맨 같은 거를 보시면 워낙 옛날 영화긴 하지만 미래를 그렸다고 하는데 완전 일본을 갖다가 박은 거거든요.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건 다 일본 옷이고 왜냐면 그때 이 완전히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던 나라가 일본이었었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쟤네처럼 갈 거야 라는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나라였는데 몇 번의 실책 그리고 정체된 사회 분위기, 정치, 문화,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체되어 있는 그림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아베노믹스를 어마어마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일본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돈을 100을 투입을 했다면 성과는 10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90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100이라는 금액을 투여를 하고 쏟아붓고 뭐 했는데 GDP가 올라온 건 10밖에 안 됐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돈을 더 투입할 거냐? 그러기도 쉽지 않고 자 우리 일본 올림픽을 통해서 한번 발돋움 해보자. 그것도 쉽지 않고 우리 수출해보자. 그것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봉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했다면 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런데 거기서도 성공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보면서 영원한 국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도 영원한 종목도 없고 없다. 개인도 영원한 개인, 영원히 뜨는 한 번에 추락하기도 그쵸. 하고 추락한 사람이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셔서 1억 천금을 노리겠다라는 것보다는 확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50대 50의 싸움입니다. 하락, 상승. 그렇죠. 근데 이 확률을
이게 이기능 확률이고요. 이게 지능 확률이라고 쳐볼게요. 네. 이기능 확률이 하락하는 확률 50대 50인데 이게 51대 49, 60대 40, 70대 30 이렇게 해서 가면은 자연스럽게 저는 돈을 계속 버는 구조로 그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게 뭐 생각이 아예 안 하시고 그냥 난 1억 천금을 노릴 거야. 그렇게 되면 가격 변수에 되게 예민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공부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강의도 들으시고 하시면서 나의 승률 그리고 한 번 이길 때 좀 강하게 많이 이기는 추세가 펼쳐졌을 때 수익률을 충분히 누리고 나올 수 있는 전략들을 공부를 하신다면 네. 저는 이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죠. 심지어 우리가 연봉으로 예를 들면 뭐 한 5천을 받으면 세금 네. 많이 내잖아요. 많이 근데 내죠. 주식을 5천을 내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세금이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2023년부터는 좀 올라가긴 하지만.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그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네. 거래세를 떨어뜨리고 없애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장기 보유 그리고 단기 보유 이런 부분들 시점에 대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상계를 그러니까 수익을 낸 것과 네. 손실을 본 것들 간의 상계를 어느 정도 해주느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환율만 좀 쉽게 한번 정리 한번 좀 해주신다면. 환율은 지금 저는 네.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당분간. 일단은 2분기만 놓고 본다면 유럽이 좀 더 좋은 국면이 있고 3분기, 4분기를 보면은 미국이 좀 더 우위를 보이면서 네. 달러가 강세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유럽의 GDP 성장률 전망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1, 4분기에 달러가 강했던 원달러율이 올랐던 그림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변수는 유럽이었거든요. 유럽에 대한 경기가 불안해지다 보니까 유럽의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연장되고 하면서 유럽 GDP 성장률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달러가 강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유럽 전망치가 올라오고 있고 유럽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진정되고 있다 보니까 유럽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유럽은 안 좋을 거야 미국만 좋아라는 그림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 유로 약세 흐름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은 미국도 좋은데 유럽은 더 좋아지고 있네 라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요 간격이 좁혀지는 과정에서는 네. 계속 달러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원달러 환율이 이례적으로 1130원이 갔던 게 좀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1080원, 1100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까지도 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영향력이 진정이 되면 진정이 될수록 외국인 순매수 기조들이 좀 나타나는 그림들도 이러한 변화들에 맥을 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서 빨리 구글에서 들어오는 이제 달러. 달러. 그거는 빨리 한전에서 주식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 업종별 주식시장 이제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네. 뭐 엇갈리는 등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피해주들, 수혜주들, 거기다가 뭐 시클리컬 금융, 뭐 기존 주도주들 막 움직하고 있는데 네.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3,150, 3,180, 3,200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더 좋아지고 있는가? 더 좋아지는 것들은 명확합니다. 일단은 업종 수익률만 놓고 본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항공우주, 기계업종, 거기다가 원전, 유틸리티 업종들이 뭐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얘네들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간에 너무 올라서 이걸 어떻게 평가해 줘야 될지 큰 흐름에 있어서의 우상향은 맞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오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차지하는 것이 코로나19 피해주들. 네. 미디어 교육, 그리고, 호텔 레저. 저는 미디어 교육 쪽, 미디어 쪽에서는 뭐 영화 관련된 쪽들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이제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풀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극장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호텔 레저는 좀 봐야 되긴 하는데요. 네. 좋은 건 맞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건 맞고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하반기보다는 내년 한국 소비라든지 그런 걸
정상화, 그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들이 좀 완화되는 그림들에서 좋은 것들은 맞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계속 걱정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 연초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는 여전히 부진한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전지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클리컬은 5월 중순 이후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6월 10일 날 CPI를 확인하는 시점 전후로 해서 좀 반등을 좀 더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또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쪽 비중이 많으시다면은 좀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로나19 피해주들 내에서, 내수주들 내에서, 좋은 종목들 좀 많아질 텐데, 지금은, 좋아지는 그림보다 주가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덜 오른 종목들은 조금씩 담아가셔도 좋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막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하반기 전체로 봤을 때는, 기존 주도주와 코로나19 피해주 내수주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 피해주 내수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쪽에 좀 더 6월달, 7월달은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이제 6월, 7월 지나면서 코로나19 피해주들이나 내수주들이 좀 진정이 되게 된다면 6월 중에 진정이 되게 된다면 얘네들을 담아가자. 왜냐면 아마 6월 중순 정도까지는 시클리컬이 쫙 올랐다가 좀 이렇게 내려갔다 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요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에서 최근 쭉 밀렸다가 튀오른 코로나19 피해주 내수주들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는 조금 다른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대신증권에서 유튜브 채널에 그 관련된 앞서 보여드린 12개 종목에 대해서도 좀 개별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설명한 유튜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좋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신다면 좀 수익률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의 이런 고급 정보들. 네? 팀장님이 그리고 명석한 그 의견들, 전망들. 또 바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빨리 접할 수 있는 팀장님만의 또 채널이 있잖아요. 텔레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가셔서 대신 스트래티지 DAISHIN 자막 나오고 있을 겁니다. STRATGI 대신 스트래티지를 쳐서 들어오시면은 아침에는 그 저녁 동안에 있었던 뉴스들 정리 그리고 장중 2시나 1시부터 3시 사이 장 끝나기 전에는 장중 시황 오늘 시장은 어땠고 왜 올랐고 환은 어땠고 외국 증시는 어땠고 업종별로 어땠고 그리고 뒤에는 제가 시간이 될 때 최근 시간이 많이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시간이 될 때는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고 단기적으로 어떤 변수들이 있으니까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쓴 자료들은 다 링크를 걸어드리고 있어서 거기 들어오시면은 뉴스로 정리하실 수 있고 제 생각도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 좀 들어와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텔레그램 뭐 돈을 받나요? 아니, 유료인가요? 안 받습니다. 무료예요? 그냥 들어와서 가입을 하시면은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진짜 좋은 세상입니다. 아니 주식 투자하려면 우리가 정보를 빨리 접하고 싶어서 이제 이경민 팀장이 영상을 딱 보고 좋아 하면서 그 정보를 텔레그램에서 무료로 들 수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에서 좀 주의하실 거는 장중 시황은 굉장히 단기적인 시황입니다. 주간 단위 정도의 단기적인 시황이라서 장중 시황을 보시고 왜 너는 거기 가서는 좋다 그러고 왜 여기서는 조심하자 그러냐. 단기적으로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큰 흐름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면 좀 자료나 아니면 이런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큰 흐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큰 흐름은 좀 어느 정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더 긍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팀장님과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촬영이잖아요. 지난번 오셔서 이제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엄밀히 말해서 지수는 이제 틀리셨고 이제 유망 종목 12개를 말씀하셨는데 유망 종목 12개 중에 10개가 맞추는 걸 보시면서 참 시장에 보면 지수를 맞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종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야, 이걸 보면서 팀장님이 그 생각이 이런 데서 맞아 떨어지는 아니 그거보다도
저는 뭐 연말까지 전망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진짜로 평가받는 시간은 올해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변화의 조짐들이 종목단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오르진 못했지만 긍정적인 기운들이 퍼지고 있다는 점들은 올해 하반기로 좀 더 기대감을 갖고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되게 기분이 좋은 게 팀장님 2번 모셨는데 네. 만약에 오늘 모실 때 12개 종목 중에서 한 11개가 틀렸고 지수 틀렸어. 그럼 이제 앞으로 3번째, 4번째 촬영하기가 약간 좀 이상한 거죠. 쟤는 왜 나와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2개 중에서 11개 틀기도 참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하반기 전망을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다행스럽다. 김 작가님과 다음에 또 될 수 있겠구나. 좀, 즐겁게 촬영할 수 있겠다.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다음 달에 이제 6월 아마 중순이나 말쯤에 좀 뵐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뭐 마지막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저는 요즘 많은 분들한테 내비게이션을 비유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요. 목적지를 입력하고 가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정도의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갖고 가다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 경로를 변경합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 변하다 보니까 경로가 살짝 변경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적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를 가는 데까지 제가 내비게이션으로서 적극적으로 경로를 잘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편한 마음,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바라보신다면 저는 올해 여름에는 수익을 거두시고 기분 좋게 가까운 데라도 여행을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면은 열심히 했다, 잘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도록 제가 충실한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내비게이션 대신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